네, 여러분. 마지막 3차시,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헌법 개정 개념에 대해서 봤고요. 자, 헌법 개정과 유사한 개념인, 파기 폐재, 침해 정지, 그 다음에 변천에 대해서 봤고요. 자, 첫 번째로, 헌법 개정 권력에 대해서 보시면, 맞죠? 그렇죠. 헌법 개정 권력에 대해서 보면, 본질을 볼까요? 헌법 개정 권력. 자, 민주국가에서, 죄송합니다. 자, 민주국가에서, 자, 헌법 제정 권력,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는 누가 그랬죠? 국민인 거죠, 국민. 자,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제정 권력자는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이고요. 자, 헌법 개정 권력도 당연히 전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전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권력자도 당연히 누구다? 국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 권력은 무엇이냐? 도대체 헌법 개정 권력의 그런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자, 헌법 개정 권력의 본질은 헌법 제정 권력에서 나오는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화된 권력, 법적 권력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헌법 개정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 헌법 제정 권력자도 국민이고 헌법 개정 권력자도 뭐예요? 국민이죠. 주체는 국민인데 자, 그렇다면 헌법 개정 권력은 무엇이냐면 자, 헌법 제정 권력인 거죠. 헌법 개정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헌법 제정 권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권력이 왜 정당하냐, 어떻게 정당하냐라고 얘기하면 헌법 제정 권력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헌법 개정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헌법 제정 권력자가 뭐예요? 자기가 제정한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어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력자는 누구다라는 걸 명시를 해놨겠죠. 이해하시나요? 당연히 처음에 헌법 제정 권력자가 헌법을 새로이 생성을 할 때 헌법의 개정 절차라든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놨겠죠.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이 뭐예요?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화된 뭐예요? 제도화된 권력 또는 법적 권력을 뭐냐면 바로 헌법 개정 권력이다. 즉 헌법 제정 권력보다는 하위의 권력인 거죠. 하위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세요? 헌법 제정 권력이 더 센 거죠.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나 헌법 개정 권력자는 민주국가에서는 전부 다 국민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헌법 제정 권력이 헌법 개정 권력보다는 뭐 어디에 있다? 상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헌법 제정 권력자가 자기가 만드는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개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보다는 하위에 위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효력 측면에서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구성권인 거죠, 여러분. 헌법 구성권으로서 시원적 헌법 구성권인 헌법 제정 권력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쵸? 헌법 제정 권력자가 어떻게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개정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의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즉 헌법 개정권은 헌법 제정권에 의해 미리 개정 절차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구성되어 있는 권력이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헌법 제정 권력이 헌법 개정 권력을 만들어내고 곧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헌법 개정 권력의 정당성은 헌법 제정 권력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헌법 제정 권력자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고 자 헌법 개정 권력 주체자도
군주, 귀족 등이 될 수도 있지만, 자, 민주주의 국가. 자, 민주사회에서, 예,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주체다? 네, 국민이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뭐예요? 헌법의 제정 권력자도, 헌법의 개정 권력자도 국민인 거죠, 여러분. 즉, 국민이 헌법을 제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가 변화하고, 뭐예요? 발전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짐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뀐, 이 가치관이, 바뀌는 이 민주사회를 제대로 뭐예요? 규율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도 필요한데, 그 헌법의 개정 권력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이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국민이 뭐죠? 이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네, 헌법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자, 헌법의 개정의 유형은 전면 개정이 있고, 자, 부분 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면 개정은 뭐예요? 뭐 헌법 제1조부터 130조까지 모두 다 거의 개정하는 걸 전면 개정이다. 그리고 부분 개정은 뭐예요? 자, 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 조항 중에 몇 개 조항을 개정하는 걸 부분 개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헌법 중에서도 제가 1차 시 때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 헌법 규범 단계설 해가지고 헌법 조항 간에도 우열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뭐예요? 상위에 있는 헌법 조항은 헌법 제정 규범인 거죠. 그 다음에 헌법 핵. 헌법 핵이라는 건 뭐죠? 헌법 개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 조항.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헌법 핵. 그 다음에 뭐예요? 헌법 개정. 네, 헌법 개정 조항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헌법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런 거죠. 만약에 헌법 조항을 한 두세 개 바꿔요. 양으로 보면 이건 어디에 속해요? 부분 개정에 속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헌법 규범 단계설에 따라서 바꿀 수는 없지만 만약에 헌법 핵이라든지 헌법 핵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법 핵, 헌법 개정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 헌법 핵. 예를 들면 헌법이 뭐 어떤 거가 있다 그랬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런 것들은 헌법 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 조항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양쪽으로는 하나의 조항을 바꾸는 거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헌법 조항을 바꾸면 헌법에 뭐예요? 전반적으로 미치게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그쵸?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내에서 나머지 헌법 조항이 다 만들어진 건데 당연히 이 헌법 조항을 하나를 바꾸면 이 헌법 조항 하나에 모두 부합되는 헌법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항들로 전면적으로 다 개정이 돼야겠죠. 실질적으로는 헌법 조항 하나가 개정이 됐지만 이거는 뭐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헌법 조항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면 개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양쪽으로는 전면 개정이에요. 근데 뭐죠? 네. 칼 슈미트의 그 뭐죠? 헌법핵, 자, 헌법 규범 단계론 중에 헌법률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헌법 개정 권력보다는 더 하위에 있던 헌법률만 많이 바뀌어요. 그 헌법률만 뭐 한 100개를 바꿔요. 헌법의 핵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개정해도 뭐예요? 헌법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엄청 전면 개정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뭐예요? 네, 부분 개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양쪽으로 보면, 자, 많이 개정하면 전면 개정, 뭐 조금 개정은 부분 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질적으로 보면 조금 개정하더라도 헌법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그건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질적으로 봐서 아무리 많은 양쪽으로 많은 것을 개정을 했어도 질적으로 보면 낮은 것들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것은 뭐예요? 네, 부분 개정이라고도 네, 볼 수가 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도 전면 개정, 부분 개정이라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핵심적인 것을 바꾸냐, 안 바꾸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전면 개정이냐, 부분 개정이냐를 네,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불문헌법 개정도 명시적인 헌법 개정에 의해야 네, 헌법
개정에 의해야 한다라고 헌재, 즉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즉 불문헌법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1조부터 130조까지 가지고 있는 이 성문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 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불문헌법이라고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성문의 헌법전에 존재하지 않은 사항, 즉 불문헌법이라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자, 이러한 불문헌법 조항을 개정하려면은, 자, 우리나라 성문헌법전, 즉 128조, 129조, 130조의 헌법 개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자, 이 불문헌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자, 128조, 129조, 130조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적 문제, 즉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언제요? 2004년도에, 2004 번호는 헌마 554번에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 이 성문헌법전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128조, 129조, 130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되지만, 이 성문헌법전에 존재하지 않는 이 불문헌법 조항들도 이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들을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명시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헌법 제정 권력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설은 헌법 개정의 한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헌법 개정은 다 할 수 있다. 즉 뭐냐면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자, 헌법의 어떤 규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 헌법 제정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자,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권을 가진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 주체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근본 규범을 초월하는 그 어떠한 상황도 헌법으로 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즉 한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부정설인데, 헌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에 한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부정설입니다. 즉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 즉 우리나라는 128조, 129조, 130조에 나와 있는 그 명시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제1조부터 127조까지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즉 130조까지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 개정 절차도, 헌법 개정 절차 조항도 헌법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1조부터 130조까지 헌법의 이 어떤 규정도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헌법 개정에 한계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따른 게 뭐냐면, 헌법 현실 부응 필요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꼬였네요. 그죠? 헌법 현실 부응 필요론. 아니, 헌법이 우리의 어떤 민주사회의 현실을 계속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거는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정이 가능하고, 뭐 어떤 거는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만약에 개정이 불가능한 그 헌법 조항이 헌법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헌법 현실을 제대로 규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부응이 필요한데, 자, 만약에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도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그 조항이 우리의 어떤 민주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을 하지 못하고 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현실 부응 필요론자에 따르면, 자, 이 부정설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즉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헌법 개정도 개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개정 한계 조항의 개정 가능성론입니다. 개정 조항 한계 조항. 자, 어떠한 것은 개정할 수 없다. 즉 뭐냐면 칼 슈미트의 어떤 헌법 규범 단계 구조론에 따르면 헌법 제정 권력하고 그다음에 헌법 핵 이거죠. 헌법 핵은 뭐죠? 개정 절차, 헌법 개정 권력으로도 뭐예요? 개정 조항으로도 당연히 개정이 불가능한 거죠. 즉 개정 한계 조항인 거죠. 그게 개정할 수가 없는 한계인 거죠.
네, 그 개정 한계 조항도 개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한 개정 한계 조항마저도 개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뭐예요?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헌법의 어떤 규정도 네,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자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분 부정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국가에서 이 민주사회를 살고 있는 이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도 국민이고 헌법을 개정하는 권력도 국민인데 똑같은 국민인데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근본규범 내에서는 뭐죠? 헌법의 어떠한 사항도 제정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단순히 뭐죠? 헌법 개정을 한다 해서 똑같은 주체자가 똑같은데 헌법 개정 권력에서는 당연히 못하는 거냐?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헌법 개정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주체자인 국민이 어떤 데서는 되고 어떤 데서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은 구분이 안 된다.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헌법 조항도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또 헌법 개정 권력의 구분 부정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헌법 개정의 한계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헌법 규정도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에 반해서 긍정론이 있습니다. 긍정론.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긍정론입니다. 긍정론. 헌법 개정의 한계를 긍정한다. 첫 번째, 자, 긍정론의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자, 동일성 이론입니다. 동일성 이론. 그러면 헌법 규범의 동일성, 네, 그 다음에 계속성을 파기하는 헌법 개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자, 동일성 이론입니다. 동일성 이론. 네, 이 동일성 이론을 내세우면서 자, 헌법 개정에 한계는 있다. 네,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헌법이 다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헌법 전체 제1조부터 130조, 즉 전문부터 부칙 6조까지 그리고 1조부터 130조까지는 서로 유기적인 체계 하에 일관성 있게 규정이 되어 있고 동일성, 계속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 규범인데 뭐죠? 네,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뭐 어떠한 헌법 조항이든지 뭐 개정이 가능하다. 즉 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것을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헌법 규범의 동일성하고 계속성이 파괴가 되는데 자, 이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자, 뭐예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뭐냐면 자, 동일성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헌법 개정 권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너무 어렵나요? 네. 목이 마르네요,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네. 지금 우리는 뭐냐면 똑같이 헌법 제정 권력이든 헌법 개정 권력이든 자, 한계가 있느냐 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한계 내에서만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 자, 이런 거 보는 거죠. 무조건 휘두를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한계를 부정하고 네. 아니다. 틀 속에서 어떤 틀 속에서만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뭐죠? 한계 긍정론인 거죠.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동일성 이론을 봤고요. 긍정론 중에서 자, 근본 실정법 질서 유지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헌법은 국가의 근본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헌법 개정으로 불가능하고 헌법 제정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게 바로 근본 실정법 질서 유지론입니다, 여러분. 자, 결국은 헌법은 국가의 근본 체제를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근본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헌법 개정은 당연히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근본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뭐죠? 뭐예요, 여러분? 헌법의 폐제나 파기가 돼야겠죠. 헌법의 폐제나 네, 뭐예요? 네, 파기.
파기로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런 헌법이나 폐기나 폐제나 파기로서 가능해서 그것은 바로 헌법 개정이 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헌법 개정 권력으로 어떤 국가의 근본 체제를 바꾸는 것은 이거는 헌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의 근본 체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효과가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 개정 권력이 국가의 근본 체제까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헌법 개정 권력의 한계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뭐냐면 근본 실정법 질서 유지론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헌법 기본의 동일성이나 계속성을 파괴하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국가의 근본체를 규정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헌법 기본의 동일성이 당연히 국가의 근본체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자, 똑같은 공동론인 거죠.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정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다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일정한 한계가 뭐냐? 결국에는 헌법의 규범의 동일성을 깰 수 없고 국가의 근본체제를 깰 수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긍정론인 거죠. 긍정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자연법론이 있습니다. 자, 실정 헌법 규범 위에 보다 근본적인 자연법적 규범이 있다고 보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본 규범이라는 거죠. 근본 규범. 그렇죠. 근본 규범. 있다고 보고, 이를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헌법 개정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자연법론인 겁니다. 헌법 제정 권력을 할 때도 헌법 제정 권력자가 헌법을 제정할 때도 근본 규범을 초월하는 헌법 제정을 할 수 없는데 감히 제도화된 권력, 헌법 제정 권력자에 의해서 제도화된 권력인 이 헌법 개정 권력이 당연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근본 규범을 무시하고 근본 규범을 초월하고 그 위에 근본 규범을 초월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자, 이런 것들은 근본 규범을 초월하거나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헌법 개정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연법론자 이런 거죠. 자연법론. 이해하시나요? 자, 계약금지론은 뭐냐면 헌법 규범은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개정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이 정말 한계가 없다. 무엇든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발전적으로 착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헌법 개정을 해서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계약 금지론은 뭐냐면 헌법 규범은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서 개정될 수 있을 뿐인데 헌법 개정 권력이 한계가 없다고 하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즉 계약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즉 계약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금지론인 겁니다, 여러분. 계약 금지론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개정하는 건 발전적인 개선, 좋게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없을지라도 나쁘게 개선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 바로 뭐냐면 계약 금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권력 한계론은 뭐냐면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헌법 개정 권력은 결국은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의 범위 내에서 헌법 개정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뭐냐면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인 거죠.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엄마가 헌법 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의 어떤 큰 틀의 의사, 자기 큰 틀의 큰 범위, 그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뭐냐면 권력 단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규범 단계론 이런 거죠. 자, 헌법핵, 칼슘 밑에 헌법핵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정 권력 조항과 헌법 개정 권력 사이의 위치한 게 뭐죠? 헌법핵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핵은 헌법 개정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자,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 보는 입장이 헌법 규범 단계론인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헌법 규범 단계론 여러분. 헌법 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헌법 핵은 뭐죠? 헌법 제정 조항보다는 밑쪽에 있지만 이 헌법 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헌법 개정 조항으로도 이 헌법 핵은 뭐예요? 개정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뭐냐면 헌법 규범 단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는 자, 1차 시대부터 자, 헌법 제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헌법 변천에 대해서 보면, 헌법 변천은 익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헌법 규정이 외형상으로 변함없다. 헌법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인 거죠. 헌법 규정은 변함이 없이 그 의미 내용만 실질적으로 변경된다. 자, A는 B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으면, 자, A는 B이거나 C이다. 또는 A는 C를 포함한 B다. 막 이런 식으로 의미 내용만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형식은 그대로 있어요. A는 B다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는 거죠. 헌법 규정의 외형상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해석만 달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석만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헌법 변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헌법 변천이 성립되어 그 변경된 의미로 관행화된 것이 바로 헌법 관습법, 즉 우리는 관습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헌법 변천은 당연히 명시적인 성문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쵸?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경된 의미는 당연히 성문헌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변경된 의미로 계속해서 관행화된 것이 우리는 관습헌법 또는 헌법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 변천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헌법의 현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거죠. 우리의 헌법이 이제 30년이 됐죠. 1987년 국가 개정 헌법이 지금 우리나라 현행 헌법인데, 그럼 당연히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이념과 가치로 1987년에 헌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가졌던 이념과 가치는 뭐예요? 많이 변했겠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이 헌법 조항을 지금 오늘날의 헌법 현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괴리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쵸?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헌법 개정을 하면 되는데 뭐예요? 헌법 개정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헌법 개정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고 했죠, 여러분. 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 의무는 아니에요. 늘 의무는 아닌데 이 열린 게시판에 이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두세 줄로 또는 네 다섯 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꼭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공부해서 네 다섯 줄 정도로 요약해서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성적이 반영 안 돼요, 여러분. 네. 즉 헌법 변천은 뭐냐면, 자,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헌법의 현실 적응력, 즉 민주사회 현실에 제대로 헌법이 규율할 수 있도록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 괴리가 생기면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기면 헌법 개정으로 이 일을 메꾸면 되는데 자주 헌법 개정을 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즉 국민의 그 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최대한 극복하고자 그 헌법 조항의 외형상의 변경은 변함없이, 외형상의 변화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네, 그런 거죠. 헌법 규정의 어떤 외형상으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 의미 내용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의미 내용만 실질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헌법의 전체적인 원리나 틀이나 다른 헌법 조항 간의 조화는 당연히 지켜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헌법은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적인 법이기 때문에 자,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히 헌법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침해하지 않는 그 성까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의미 내용만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헌법 변천이고, 이런 헌법 변천을 계속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안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변천이 너무 많이 가서 헌법을 침해할 수 있고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것을 한다? 네,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뭐냐면 헌법 변천의 가능성이 다한 경우에 비로소 뭐예요? 헌법 개정의 논의가 된다, 이런 거죠. 즉 이러한 헌법 개정은 헌법 변천의 한계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헌법 변천, 즉 헌법 변천 한계가 뭐냐? 당연히 헌법 개정인 거죠. 자, 헌법 변천의 한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논의되는 게 뭐냐면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헌법 변천은 뭐냐면, 자,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헌법의 규범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의 이 현실, 즉 헌법이
100%잘 규율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의 현실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법의 변천을 사용하고, 이 헌법의 변천이 관행화된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예요? 관습헌법, 즉 헌법 관습법, 헌법적 관습, 헌법 관습법, 관습헌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 이후에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제가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까지는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사회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질서라든지 기본 제도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수업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복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